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다시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가 재미없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최근에 난리 났어 아주. 이 방송은 의뢰껏 정책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예. 많은 분들이 스킵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예. 최근 몇 달간 이 방송 최고다. 예. 전혀 다른 그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완전 높은 퀄리티. 예. 저번에 한번 그 홍남기 뭐 기재부 장관의 그 관련된 뭐 추가 세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 듣고 예.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러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음식점 총량제도 꽤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아, 이 시행 가능하구나 이렇게 예. 댓글 달리면서. 남들이 다 하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방송만. 그렇죠. 예. 방송하기 싫다고 막 하는 걸 막 발목 잡고 그냥 방송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하고 막 계속 방송. 설마요. 자, 출발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겸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이상구 이름도 믿음직스러우세요. 이상을 구하다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는 구할 구자 아니고 9구자를 썼는데요. 뭐 구남매 중에 9번째신가요? 그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 전기를 읽고서 야, 그런 삶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9구자를 따시는데. 이야, 아버님이 진짜 훌륭하시네. 근데 김구 선생님이 힘들게 사는 인생만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놈의 팔자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예. 이제 제가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팔자라고 생각하자. 예. 이게 과학적이진 않은데 심리 안정에 되게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져. 그러면은 팔자라고 생각하자. 제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하도 파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지치고 좀 힘들어가지고 의기소침할 때 옆에서 어느 분이 당신은 그게 팔자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파란이 몰려오고 고난이 있어야지 뜨는 그런 운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즐겁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니 그 말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본 얘기가 좀 세긴 하는데 여러분 들어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비도 오고. 비도 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팔자라는 말이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젠가 기회는 와. 그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팔자는 준비된 사람한테 언젠가 기회는 와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막. 그럼요. 막 안 쉬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게 걸려요. 예. 그게 준비된 팔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지금 열일하고 계시고,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이재명 후보 공약 개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오늘 또 방송 마치고 또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요즘엔 주중에 이제 진료가 좀 바빠가지고 낮에 회의에 참석 못했더니 주말에 또 불러내가지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같은 싱크탱크한테는 지금이 그야말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정책 이해도가 제일 높은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도 제가 봤을 때 고집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디테일한 공약을 계속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대선이고 그 대선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공약이 정권 교체인 사람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거나 뭐 하려고 그러는지 예. 또 정권 교체 시켜줄라나요?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배웠더니 굉장히 이해가 빠르시고 또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하기가 좀 쉽고 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보나 전략이나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스태프들한테 다 맡기는데
그 정책과 공약만은 직접 챙기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이제 그 선대본이 됩니까? 그 지금 당에 정책위원회도 있고 또 민주연구원도 있고 또 기존 캠프도 있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이것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꿋꿋이 정책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최종 결제하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네.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린다고. 아, 그 이야기였구만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 우리가 뭐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6개월만 할 수도 있고 예. 어떤 경우 1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만 할 수도 있고 02-3272-2353 그래야 돌아가는 거니까요. 제가 했던 역사에 남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 걸어가는데도 돈이 든다. 네,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내가 설명을 해줬지. 신발이 달아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 돈 안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방송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운영할 때 예를 네. 들어서 다 출연료가 공짜라고 해도 네. 전기료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직원들 월급 들어가잖아요. 예.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좀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뭔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리서치 하나라도 해야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씨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4개월 예. 4개월 동안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 120일 남았습니다. 뭐 초반에 여론조사는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늦게 뽑을 걸 그랬어. 컨벤션 효과 저쪽이 지금 막 보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이제 대개 이재명 후보가 전화면접이나 ARS 이기는 구조였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저쪽은 컨벤션을 누리고 우리는 좀 못 누리는 과정에 지지율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말부터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예전 예. 2, 3개월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ARS 전화면접 다 1위로 올라섰던 예. 그전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이 후보님은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건 그 선거가 뭐 고발 사주냐 대장동이냐 이 문제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는 게 정책 선거라는 걸 하겠다는 게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정책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띄우고 계십니다. 예. 윤석열 씨는 아직 솔직히 말해 이해 못하는 거.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내 컨셉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공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말로 배치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감으로서는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정치적 메시지만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뉴욕타임즈가 한국에 그 스태프들 다 보내가지고 취재하러 와서 그 이재명 후보만 만나고 바로 가버렸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참 못됐네요. 엔간하면 언론이니까 양쪽을 다 취재하거든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 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자, 참 미국 사람들이 실용적이라 하지만은 그 좀 매정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파 보도 중단하라. 예. 근데 어쨌건 지금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 우리 방송의 시청자분들은 우리 시사방송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들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큰 줄기는 예.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언론이 이제 그런 것을 캐내가지고 알려주는 게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역할을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뽑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일종의 5년마다 행해지는 전국민 직접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그 마디마디를 맺으면서 키가 크니까 이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각 정당의 그 후보들이라는 이름으로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 정책을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 뭐 특정 후보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그 언론이나 이 검증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알게 하고 공유를 하고 또 그 문제를 명확히 한 다음에 투표를 하면 그게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직접 국민 선택 투표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정책, 공약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니까 좀 언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직선제를 쟁취한 게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처럼 예.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 국회의원 직접 뽑아, 이 과정을 거치는데 뽑는 목적은 간과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계급 투표가 돼야 되는 시점은 공약 보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집값 올리겠다고 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 찍어줄 것이고 예.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은 집 안 가진 분들이 찍어줄 것이고 네. 자기 이익에 맞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급 맞습니다. 투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될 업무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외교나 그 국방 부분 정책이 1순위로 꼽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 정책, 산업 정책, 또 무슨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하게 하지만은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산업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별로 아동 정책, 또 노인 정책,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 또 중장년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은 직접 와닿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어떤 정책적 철학적 근거 하에서 이 왁구가 소위 말해서 짜여지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것이 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라면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 전면에 드러나고 또 지금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대놓고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남은 120일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인데 과연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가야 될 방향들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방식은 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원장님이랑 저랑 수도 없이 많은 선거를 지나왔잖아요. 예. 지방선거, 총선, 대선. 근데 공약 선거를 해본 기억이 사실 없어. 예. 그러면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다 해. 모든 후보들이 다 해. 그래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일제히 반대해. 예. 참.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심판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재선까지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4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서 그 재선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좀 더 긴장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일단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끝나면 이제 자기 책임이 소멸되는 거라서 안 지킨들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재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는 뭐 될 가망성도 없는데 재평가부터 들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그 물론 이제 이것을 보완한 시스템은 있습니다. 일단 그 국민들이 인물 검증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 그분의 평상시의 성품, 인품 또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업적들이 앞으로의 5년을 담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뽑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 개인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정당의 대표로서 후보로서 뽑기 때문에 정당은 계속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 3월에 대선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4월 달에는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도를 지켜져야지 이후의 선거에서 계속해서 그 집권하고 그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좀 감시 역할이나 그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세 번째 안전장치가 바로 언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못하고 또 전혀 엉뚱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실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또 최근에 어떤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서 야 차기 정부까지 이런 열악한 언론 환경을 물려주어서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질실하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까지 정기국회 하면서 저도 언론 3법 정도는 마무리 짓고 그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나마 각 언론사들이 무슨 선거 있으면은 공약 검증 뭐 이런 코너라도 만들었는데 예. 지금은 인터넷 포탈 이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인기업 뉴스는 아예 안 만들어요. 예. 기자들이 검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지상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방송이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이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공약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슈가 되는 거를 제외하고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선거가 되다 보면은 윤석열 씨는 아마 자기 당에서 자기 선거 관련한 공약집 전혀 다 이해를 못한 상태로 예.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고 예. 박근혜가 그랬었거든요. 자기 공약집에 있는 공약 반대로 하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논란이 꽤 됐었단 말이에요. 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민심과 반대되는 당심이 작동했던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과정을 보면 또 하나의 제2의 박근혜 같은 아바타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권력이 특정한 인물을 숙주 삼아서 예. 권력을- 누가 되어도 좋다. 권력을 바꾸려고 하는 예. 그런 거죠. 나라 개판되는 거죠, 지금. 예. 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자, 양자 토론하자. 예. 저쪽에 답이 오긴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김기현이 그랬던가? 예. 이재명 후보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 거기 말리기 쉽다, 안 한다. 정반대로 말하면 윤석열은 토론 못한다 이 이야기를 인증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쪽팔림을 무릅쓰더라도 여기 참석 안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제안 자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보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이라는 것이 무슨 정치 세력 간의 정권을 놓고서 하는 그 경쟁을 넘어서서 그 주제가 이제 민생을 어떻게 돌볼 것이고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돼야 된다면 그냥 선관위에서 하는 토론 또 그 TV에서 그 선거 앞두고 하는 몇 번의 토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장창 매주 토론해버리자. 그래서 국민들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알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고 뭐 저쪽에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저는 저쪽에서 뭔가 뭐랄까 공개하기 어려운 게 있구나. 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어쨌든 저쪽이 이제 수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요. 받으면 받는 대로 정말 그 각각의 그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양수 겹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예. 근데 사실 진정성 갖고 따지면은 대선 후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 등을 갖고 토론을 하면요. 나라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토론 피하려고 줄여서 토론 몇 번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결국엔 국민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으로 이러이러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이 구조 속에 놓여 있어야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저런 정책을 갖고 서로 다투는구나. 예를 들면 뭐 50조를 소상공인들 피해 당한 사람들이 줄 것인지 예. 아니면은 뭐 한 30조를 각 국민 개인당 한 30만 원씩 줄 것인지 요거는 토론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해라도 시킬 거 아니야. 온통 지금은 언론들이 도둑놈들이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지금 주 1회 토론은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요. 그렇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고 만납시다 하는 거죠.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떤 특정 주제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거.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영국 국회 의회 과정을 생중계한 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 자기들끼리 그 편을 지어 가지고 또 그 영국 의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따닥따닥 붙어 앉아 어깨를 붙이고 이렇게 앉아야 할 정도인데 서로 그 토리당과 히그당이 양쪽을 마주 보면서 사태질도 하고 하는데 그 아주 릴레이 토론을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국민들이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것만 하이라이트만 잘라서 중계해주는 그런 방송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그 대정부 질문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좀 점잖게 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그 폭력 행사를 해버리든지 이런 양극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토론 문화가 굉장히 아쉬운데 결국
저는 이 제안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썼던 워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각자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 그 머슴을 뽐볼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로 제안을 했고, 또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후보들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과 실력, 실적 이런 것들을 수시로 대비해 가면서 논쟁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매주 만들자 이런 의미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과 형식까지 좀 포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이루어지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예. 왜 정책도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요. 예. 그 논쟁하는 과정이나 결론을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가 함량 미달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고 예. 어찌됐건 논란으로만 대선을 끝내려고 하는 저쪽의 저의, 그리고 어떤 정책에는 자신이 있다, 토론 한번 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이렇게 예. 한번 결론을 내려볼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그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집권 후 부동산 대기업부터 하겠다. 개발 이익 환수제를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여기에 발 맞추려고 뭐 법안 발의한 사람도 예. 있고요. 참 이것도 유율배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게이트라고 칭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니까 전부 자기 쪽에 이 관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좀 답답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논리가 배임이라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무슨 뇌물 수수 이거로 하다가 배임으로 타깃을 바꿨는데요. 배임이란 게 뭐냐면 더 많은 공익을 공공개발을 통해서 취할 수 있었는데 이 공공환수 부분을 제대로 다 못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진짜 국회에서 이 공공개발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심의를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하면서 심의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붙고 심의를 하게 되면 어느 의원이 무슨 입장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공공개발이 이제 또 공익환수제도가 구체화되면 여기에 이제 이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써먹으면서도 실제로 법안 심사 안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런 문제를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1대1로 토론을 해서 책임지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을 굳이 차기 정부 출범까지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쟁점을 분명화되면 그냥 올 전국국회라도 통과시켜 버리면 적어도 국민들 좀 안정적으로 대선이 좀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공영 개발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정책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진정성이라고 보는데,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뇌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배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 민주당이 이렇게 뛰어들 때, 이 법안을 발의해서 뛰어들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또 대장동 게이트에 물타기다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기 소극적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언론이. 국민의힘을 공격을 해야죠. 예. 비판을 해야지. 예. 아니, 왜 니들이 그렇게 왜 그것밖에 환수 못했어? 5,503억이나 환수했는데 못했어라고 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뭔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발 이익을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전액 환수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민간업자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요. 거기도 가져가는 게 몫이 있어야 될 건데, 예. 그 정도 어떤 그 비율이랄까, 그 금액을 한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환수하자, 이런 게 큰 얼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딱 제안했어요. 와, 이거 딱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단하구나. 예.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이 공유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거든요. 예, 저도 이걸 딱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요. 아, 나는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이렇게 좀 반성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과거에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해 줬던 것을 현대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소위 말해서 아예 가상자산을 통해서 그 실물자산을 연동시켜서 이 개발과 관련돼서 이득이 생기면 이것을 그 참여한 모든 국민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제도적으로 적립을 시켜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게 결국 땅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또 땅이 개인 소유든 국가나 지방정부 소유든 간에 이 한정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또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걸 상향 조절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서 이득이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창출될 때 지금까지 방식은 뭐냐면 민간에서 이코티를 투자한 쪽에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초기 자금이죠. 그래서 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돈을 만든 다음에 이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또 필요한 보상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건설회사도 이제 이 SPC에 참여해서 개발 이후에 이득이 생기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투자했던 대장동 같은 경우에 하나은행에서 이제 투자분만큼의 약정한 이득을 가져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초기 이코트를 만들었던 기획했던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는 구조인데 사실은 이것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 성남시의 권한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개발 동의를 통해서 이 이득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큼을 아예 민간에 돌려줘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누가 얼마나 배분하고 이런 문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시스템으로 제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문자를 하셨는데요. 블록체인이 뭐냐고. 예. 블록체인 잠깐만 보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예. 쉽게 표현하면은 비트코인도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좀 읽어만 드릴게요. 설명하자면 한 서너 시간짜리 되는 건데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를 블록 단위로 기록을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세 블록을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에요. 좀 어렵겠지만 첨단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정보의 조작이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 안에다가 부동산 거래를 아예 집어넣자는 거잖아요. 예. 그럼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 저장 기술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이번 대장동 같은 경우에 반만 했는데도 5천억이 넘는 이득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예 공유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개발을 하려면 건축 비용도 들어오고 설계 비용도 들어오고 또 보상 비용도 들어오고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자금도 이쪽을 통해서 조달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전체 주택 공급의 30%를 협동조합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바로 독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현대화해서 협동조합형 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새로 주택이 필요하면 이 블록체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권리를 그래서 NFT를 사든지 코인을 사든지 구매를 하고 구매한 사람에게는 우선적인 분양권을 준다든지 또는 자기는 집을 새로 살 생각 없지만은 여기가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들이 나눠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투명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해. 지금도 LH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 이익을 챙겼잖아요.
일단 대장동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한 주체로서 그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쳐갖고 LH를 만드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예 공공은 민간하고 경쟁하지 마 하면서 공영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다음 법도 개정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간 합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LH가 개발한 거는 정당하게 가져갔냐는 거죠. 뭐 지난번에 그 지방 그 이제 보궐선거 앞두고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됐지만은 LH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가지고 그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도 있지만은 투기를 하기 전에 LH가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LH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분을 가진 정부 기관이나 또 LH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이 이득을 나눠 가지는데 이 인허가권은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왜 국가의 것을 LH가 독점하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 필요한 자금이 투자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블록체인 기술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에 투자를 받자. 그리고 이것은 이득이 생기는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 투자한 민간, 다수의 민간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지만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분산 저장 기술을 활용해갖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갈 수 있던 그런 조건으로 투자를 받자는 거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그 개발 이익의 배분에 대한 문제도 안 생기고 아예 그 배분율 같은 걸 약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아주 비싼 가격이 잘 되면 그 투자했던 분들이 더 많은 이득을 나눠 가지는 거고 적어도 이것이 그 용적률이나 금폐율을 통해서 기존의 가격보다는 몇 배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왔던 분들이 손해 보려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행태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대규모 개발 이익에 대한 그 부정 비리 이런 것은 원천 차단해버리자 이런 제안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갖고 지금 기재부는 세금 걷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리스크는 책임을 안 줘서 지금까지 정부가 예. 이걸 못 따라갔던 거죠. 시대 흐름에 있어서. 근데 굉장히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요것과 부동산 정책이나 이 개발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공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있겠어요?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한테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 구조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문제, 예. 부동산 등 관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재화, 돈을 버는 것에 국민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조작이 불가능하니까. 특히 이제 가상화폐는 사실은 실물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가상화폐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한 파트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실물과 온라인에서의 가상을 연동시킬 수만 있다면 요즘 NFT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흠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어떤 자산 유동화채권 MBS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손해볼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아마 윤석열 씨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럼 이 말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까요? 공사 현장에 쓰는 그 블록에다가 쇠로 만든 체인을 얹어놓고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예. 해봤습니다. 이제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공부를 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경제활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 저기 국민의힘의 후보 되신 분. 예. 그러니 무슨 블록체인을 하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어봤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와. 그 집이 없는 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드는 건데 아예 그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블록이나 체인이 없어서 나는 이거 못해. 그게 확실히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가 있으면 이게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예. 개발이 국민 환수제 등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좋을까. 예. 근데 끊임없이 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걸 차라리 블록체인 안에 집어넣어버려. 예. 그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의 최고의 장점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상대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예. 일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 예. 수도 없이 많은 복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발 이익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 자체는 원천 불가능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책을 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먹방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이 좋은 차를 사고 또 비싼 맛집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친구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평생에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쓰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투자를 굉장히 비트코인이나 NFT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새날에 걸려 있는 이범원 회장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하고 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 요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인데 요게 이번에 NFT로 1억 6,800만 원에 팔렸어요. 그게 이제 이범원 회장이 이 독도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독도를 널리 알리는 이 독도 시키미들한테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그림을 기증해줬고 이것을 NFT로 판매하니까 이 뜻에 동의한 분들이 수만 명이 이 그림에 대한 어떤 분산 소유권을 사신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돈이 1억 6,800만 원 모여가지고 이걸 전액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림도 혹시 누구 안 가져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거 찍어가지고 블록체인 올리면 또 어떻게 될지 올라갈 모릅니다. 수 있겠다. 와, 저거 우리 자산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대들한테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1조 원 이득이 남기면 이걸 수십만 명이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몇만 원씩이라도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고 또 특히 거기서 살고 싶은 분은 그 수익 부분을 자기는 거주권으로 환산해서 예를 들면 분양권 딱지 같은 형태로 이게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시대가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특히 젊은 애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젊은 애들이요? 예, 젊은 친구들한테. 예. 젊은 친구들이요? 예. 청년층. 예. 젊은 친구들한테. 아, 이게 말 습관은 참. 깜짝 놀래가지고 젊은 애들. 꼰대, 이씨.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꼰대.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은, 부동산 개발, 아파트 건설,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략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일단 시행사가 초기에 어떤 개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기획을 해서 이퀴티를 투자받고 그다음에 그 이퀴티를 근거로 SP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화천대유 같은 것인데 그치. 이것을 초기 이퀴티를 이 시행사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초기 이퀴티 자체를 이퀴티가 뭐 5%나 10% 정도 보통 하는데요. 이것을 20% 30% 해버리면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도 훨씬 낮은 금리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몇만 명한테 공모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개선해갖고 이런 이득을 남겨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 여기 투자해라. 그리고 만일 아파트나 도시명 생활주택을 지으면 여기에 분양권을 얼마 정도에 매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한 분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갖고 돈을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된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프로젝트에 따르는 은행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건설 회사도 이 건설 부분에 내가 참여하고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겨가겠다 하면서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분양이 되면 그때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수익을 이 초기에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가 되든지 코인을 되든지 간에 그걸 샀던 분들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공개돼 있고 투명화돼 있고 아무도 이제 한두 군데서 변조를 못 하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당신이 NFT나 비트코인을 10만 원에 샀으면 요게 수익률이 30%니까 이제는 13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이 집에서 사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집이 만일 이제 1억 3천이 되면 자기가 가진 NFT나 비트코인 더하기 남의 것을 사가지고 거기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을 이제 집 사는 데 쓸 수가 있구나.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로섬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일대 혁명인데요.
그럼요. 그럼 왜냐면은 지금 아파트 값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에 쓰여지는 예, 호가장관지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 안으로 다 들어오면 그건 사실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주민들을 단합한다든지 또 이 기획하는 회사가 그 부풀리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 다 불가능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것도 아직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수준에서의 주택 물량 공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저 발표는 해놓고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는 도심 그 초고밀도 재개발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심 한가운데를 초고밀도로 지금 뭐 15층, 20층 있는 것을 40층, 50층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윗 공간을 개발해갖고 30층, 40층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층이나 10층은 상가를 쓰고 나머지는 청년주택으로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정부가 이걸 개발하려니까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LH도 어쨌든 그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수익률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들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기존의 그 재원이 아니고 정부 예산이 아니고 뭐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전은 또 이익률의 일정 부분은 그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개발업자나 특정 세력이나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건설회사 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의 모두에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점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잉 부풀려 있는 부동산 시장도 좀 정상화되고 또 필요한 곳에 그 주거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복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이 꽤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씨 조만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블록체인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뭐 누구 공약이냐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자기 절친은 시장을 하고 있고요. 네. 본인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시장이 뭐 도로가 하나 나는 거를 자기 땅 쪽으로 이렇게 쫙 휘어주니까 내 땅 가격이 수천 배 폭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산이 수백억대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인허가권 하나, 허가권 하나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요 구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울산 시민이 가져야 될 엄청난 이득을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말도 안 되는 건데. 울산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별 분노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저분들 참 참을성이 많으신가 아니면 너무 당해갖고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장동을 화내실 분들이라면 LCT에 화를 더 내야죠. 그럼요. 이론도 환수를 못했는데 예. 오히려 시민 세금 들어가지고 LCT 앞에 도로까지 1,000억 들여서 깔아줬는데 10원도 환수를 못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건 간에 뭐 이야기가 대장동으로 다시 가면 안 되고. 자, 어쨌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지금 LH가 해왔던 거 아니에요? 기존에. 예. 그런데 LH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첫째,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공공기관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고 아무리 이제 도둑 방지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 정보 꺼내갖고 뭐 2달을 건너서 투자하고 이런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개발 이익을 전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차라리 공개해버리면 이거는 뭐 이득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야, 그 부분이 진짜 신박하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작은 규모지만 내가 화천대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투명하게. 예. 물론 이제 너무 많이 공개하면 그렇게 수백 배, 수천 배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공공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는 그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형성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요런 거 지금 그 부동산을 통한 특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갖고 만약에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반도체 특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죠. 세금을 회피하고 또는 나중에 뭐 인력 채용을 안 하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혜택은 받고 예. 이 구조에 사실 놓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된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발 이익 환수 시스템 이거를 다른 쪽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실 때 다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어. 그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0월 22일입니다. 민주당에서 그 당론으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론으로 이걸 채택했다면 이거는 무조건 통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반도체 특별기술위원회가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은 국가가 좀 밀어주자. 그렇게 했더니 반도체만 하지 말고 2차 전지도 하자. 그리고 최근에 이 법안이 마지막 그 조율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더하기 백신까지 넣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분야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전략 산업이다라고 합의가 되었고 이 부분을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 세제 지원이나 설비 투자 지원 같은 것도 들어갔는데 핵심적으로 핵심 전략 산업 특성화 단지 조성을 국가가 인허가를 해주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의 땅을 이 핵심 전략 산업 단지로 지정한다 하면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법이 통과된 거예요. 특례법이네요. 예. 그러면 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산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산업단지법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특례법인데 이것을 그냥 해놓으면 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전부 대기업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까지 나가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특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냐면 경영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요수수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 법에는 요 세 가지 분야를 하는 기업들 대해서는 아예 정부가 수급망 차질 같은 것들을 나서서 커버를 하게 만들어놨고요. 특히나 이 전략기술의 수출 그 M&A 인수합병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사전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걸 갖고 기술을 빼내가든지 경쟁사업이 출렁하는 것을 막고 인력 유출되는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이 이걸 가지고 그 한국의 이 전략 산업에 투자해갖고 M&A 한다든지 이렇게 그 인수 합병을 할 경우에 이것을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례법인데 그 한편에서는 이렇게 전략 산업을 국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필요하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특정 몇 개 기업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이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 안에 넣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득을 전부 국민에게 나눠줘 버리자는 거예요. 이 엄청난 획기적인 발상인데 왜 여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영빈관에 대기업 총수들 불러갖고 열심히 밥 샀던 기억 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몇 분이나 했거든요. 치맥도 하셨어요. 일자리 만들라고. 예. 그야말로 바둑가령이 붙잡고 사정사정 하다시피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세게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일자리 창출 적게 했습니다. 세무조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힘 같은 쪽이나 보수 언론들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정부가 그 규제 개혁 완화 조치를 해가지고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청년 실업 또 무슨 이 고용 의 불안 이런 것들 일자리 없는 거 자영업의 과잉 이런 것들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 한편에서는 민간 기업한테 일자리를 만들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또 그 책임은 정부가 지고 비난은 정부가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업들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근데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건 되게 박해, 야박해. 이 시스템이 계속 들어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국가 예산에 특히 저 대기업들 R&D 지원 예산 같은 건 항상 포함되잖아요. 예. 늘상 지원해준다고 수조 원씩. 근데 제가 이제 복지부 R&D를 심사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해봤지만은 그 프로포잘 들어오면 심사해보면 또 대기업들이 하는 내용들이 구체성이 맞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아무리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 걸 지원해주고 또 같은 값이면 저 지방대 그 제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배분이 잘 균형적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그러면 아예 이득을 나눠버리는 시스템을 하자.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특례법을 통과시킬 때 이 안에다가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버린 거예요. 좋은데? 예.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그 특정 산업단지 개발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국민 다수가 참여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고용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여기서 고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 인력 재교육 사업 또 훈련 사업 이런 것들로 이 개발 이익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투자하는 정부나 인허가를 해준 정부나 또 여기 저 블록체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주든지 일자리가 주든지 둘 중 하나는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재벌 기업들 찾아가지고 밥 사주면서 사정사정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이걸 보장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참여 안 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안 할 테면 말고 참여하겠다는 쪽만 특혜를 주겠다 하면 이것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보면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네.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고, 아직도 인구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권 다툼 때문에 사실은 그 이권을 많이 가져가는 세력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유지해왔던 나라.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형태의 엘리트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못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세대로 따지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럴 때 이런 그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이런 개발, 특례 이런 거에서도 블록체인을 여기 이제 활용을 하면 상당히 불공정하다는 느낌은 사라지면서 상당 부분 투명성 있게 뭔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던 것처럼 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가 그 내 공약의 1호 공약은 성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언론들은 그 윤석열 후보가 성장을 통한 분배를 약속하고 이재명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약속했다 이렇게 썼는데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문에 그 성장을 중심으로 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 성장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건데요. 근데 박정희 시대와 이재명 시대가 달라질 근거들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박정희 시대에는 뭐 기업들이 없으니까 특정 몇 개 기업들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여기서 그 기업들 참여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갖고 재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개발 드라이브 정책, 그 개발 독재 시대의 어떤 전략적인 보석이었다면 이제는 이 개발과 성장의 이득을 국민 다수에게 나눠줘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하지만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특혜와 지원을 통해서 또 인허가권을 통해서 그 만들어내는 부의 창출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이익에 그 부합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지금 차기 정부 하에서 맞게 되는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들 중에 20%가 노인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차기 정부 시기에 도달합니다. 1,000만 명이 노인이 된 시기가 다음 정부에서 오고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 불이 됩니다. 음. 그런데 4만 불이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4인 가족이면 16만 불이에요. 그러면 한 그 1억 8천만 원 내지 2억 정도의 수익을 보는 게 정상인데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거는 남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개발이익 환수제 또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명목상 국민소득이 아니고 실질 국민소득이 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재분배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좀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게 정권 교체입니까? 기득권을 공고화죠. 예. 민주당보다 더 훨씬 기득권인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공고화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정권 교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그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에너지 고속도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지나가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친환경적이면서도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관련해 갖고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게 뭐야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야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개념 좀 설명해 주셔야죠. 그 지금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화라든지 ESG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서 그 어쨌든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겪지 않으려면 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 순방 또 그것 때문에 갔다 오셨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미팅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서해안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 100메가와트짜리 하나를 그 문을 닫고요.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로 만들려면 거의 100개의 연료전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그 대체 에너지 발전소가 생깁니다. 엄청난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는 낮아지고 그 공해는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깔겠다는 거죠. 지금 한전에서 연간 매입하는 그 전기사업법에서 모든 전기는 한전을 통해서 사고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력거래소가 한전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연간 거래 규모가 60조입니다. 와. 근데 60조가 아니고 100조 넘는 이득이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매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2035년까지 전체 발전의 뭐 40%를 그 신재생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토가 이제 여러분 밀양 송전탑 그 할매들 진짜 예, 할머니들 집 밟히고 막 그 어떤 버스 제끼고 이 사태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수도권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이 동해안 남동해안에만 발전해가지고 그걸 고압 송전 라인을 통해서 갖고 올려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산 한가운데 송전탑이 생겨가지고 그 때문에 그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주민들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만일 신재생 에너지로 또 분산 저장 기술을 적용한다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쓸 에너지는 경기도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송전 배전 관련된 전력 소식도 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또 낮에 많이 쓸 때는 그 남지만은 발전소가 밤에 적게 쓸 때는 또 이 용량이 남아도는데 이 발전된 그 전기를 축적하는 기술이 지금 ESS라든지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쪽 배터리 기술이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을 결합시키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기술을 결합시키면 여기에 그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대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들판 한 군데 나면서 새로운 물류를 만들어내고 산업개발을 만들어냈듯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한때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데가 누굽니까? 한전, 한수원, 동남발전, 남동발전, 서울발전 뭐 이런 식의 그 발전 자회사들, 공기업들. 그 다음에는 두산이라든지 SK라든지 민간 이런 기업들 그 재벌 대기업들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이 이 이익들을 독점해 버리면 국민들은 또 비싼 값에 이 정부의 그 개발 이득은 특정 그 기업에 다 몰리고 국민들은 그 강 건너
구경하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1 환수제라든지 개발2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게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지만은 내수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소비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후보의 무슨 기본소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이 쓸 돈을 나눠줌으로써 그야말로 소득주 성장을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푸다님도 항상 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더 많은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개발2 공유제도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소위 말하면 토지개혁 이런 개념에서 토지 보유세 같은 걸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오늘 주제인 블록체인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하겠구나. 이거 뭐 블록체인 안에서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게 공정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사람만 버는 소위 양극화를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이범원 회장의 그림을 이야기했는데 김병정 선생이라고 서울대 미대 학장하신 분의 그림이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때 선물한 그림이 NFT를 통해서 50억 원에 팔렸거든요. 중국의 500대 기업들한테 다 이메일 보내갖고 이거 사라고 했더니 다 조금씩 사가지고 이 그림 원본은 시진핑이 갖고 있는데 이 그림의 이미지 NFT가 50억 원에 팔린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모든 이득이 있을 때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실물하고 온라인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시키면 분산이 하고 배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1인당 뭐 투자 한도를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한정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소액 투자자들한테 이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부의 재분배 또 성장의 과실을 나눠주는 그런 효과가 가능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런 획기적인 개념을 앞으로 모든 성장되는 분야에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신 금융 관련된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버리면 이 분야 산업이 발전 못하고 또 안 때리면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정하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법도 개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마음먹고 하면 또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 신기술만 적용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차기 정부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정책으로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개발2 공유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드디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블록체인과 부동산을 꺼내 들었다. 이 자체로도 아마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저도 블록체인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윤 씨가 못한다 하면 좀 모르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나눠준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9회 방송은 또 오늘은 블록체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상군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은요 이따가 9시에 황희두 최민희 의원과 같이 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